플러스 고배당주의 연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상장 첫 해인 2013년도에는 260원을 지급하고 2014년도에는 배당금이 인상돼서 287원을 지급하고 2015년도에는 배당금이 처음으로 삭감이 되면서 270원이 지급이 된 후에 16년도에는 410원, 430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500원, 19년도에는 530원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배당금이 인상되어 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의 배당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플러스 고배당주 또한 배당금이 하락하며 47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590원, 22년도에는 680원으로 배당금이 크게 인상되고 23년도에도 배당금이 인상되면서 730원, 그리고 24년도에는 750원이 지급되는 형태로 해서 11년 동안 배당금이 삭감되는 이벤트가 2회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배당금이 성장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3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연 배당금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는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며 이제 2024년도까지는 연 배당을 1회 하던 것이 24년도 5월 이후부터는 월 배당금 63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월 배당금 63원을 12개월로 환산해 보면 756원이 예상되지만 25년도 중에서 아마도 월 배당금을 인상시키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전 영상들에서 공유를 드린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배당주 기업들의 24년도 연간 실적과 배당금들이 인상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월 배당금을 꾸준하게 63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사 경쟁 ETF이기도 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의 경우가 24년도 4분기 시점부터 인상된 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기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일 뿐 플러스 고배당주 또한 금융주 포지션도 여전히 높고 다른 배당주 기업들에서도 이제 곧 4월이면 기업들의 24년도 4분기 기말 배당금이 또 입금이 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또 1분기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고배당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이 인상되어 각 시기별로 지급이 된다면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플러스 고배당 ETF 또한 월 배당금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배당 성장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횡보하는 기간도 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이기기 어렵기로 소문난 S&P 500과의 벤치마킹 성과를 비교해보면 각 ETF별로 상장 시기 때문에 22년도 11월부터 25년도 3월까지의 약 2년 4개월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최근에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던 영향도 있기 때문에 63% 성장을 한 부분이었으며 이에 벤치마킹 대상인 플러스 고배당주는 월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에서 2년 4개월 구간 동안 54%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의 전통적인 배당주 분산투자 ETF인 SCHD 기반은 동일 구간에 30%를 성장하면서 이게 2년 4개월 구간에 성장한 것이라서 세계 대상 모두 수익률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지만 이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이제는 변경된 월 배당금을 배당률 5%를 받아가면서 이 정도 벤치마킹 성과를 보여준 것이며 그리고 미국의 특성상 기술주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동폭 자체가 고배당주 대비 크게 작용할 때는 2배에서 3배 이상 날 수 있는 리스크 측면도 고려를 해봤을 때는 플러스 고배당주의 성과가 이러한 기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3월달은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난 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무역전쟁 이슈로 해서 첫 주와 둘째 주에 미국과 한국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트럼프가 시장을 정말 제대로 흔들어 주고 있는 3월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S&P 500까지도 10% 이상 조정을 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보통은 움직여야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버리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할 때 저는 많은 변화를 주는 편인데 정기 투자 비중도 늘리고 리밸런싱도 진행을 한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리츠 ETF 부분이 일부 축소되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3월 달에는 푸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주가가 4,870원을 뚫고 이제 5,000원을 돌파하려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야 뭐 플러스 고배당주나 코스피 같은 지수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코스피나 플러스 고배당주 영역에서는 주가가 반등하지 않고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국내 리츠 부분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물량을 분할 매도하여 게시물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타이밍은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이슈가 이어지는데 국내 리츠 부분만 선제적으로 올라가던 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판매한 리츠 지분의 양은 다시 한때 조정폭이 컸던 플러스 고배당주가 한때 14,500원 라인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3월 말로 들어가면서 15,000원 라인을 회복했지만, 이렇게 좀 시장에 변동성이 크게 생기면서 특정 자산들이 조정을 많이 당하는 대상들을 저는 눈여겨보고 리밸런싱 또는 정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24년도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실적과 배당률이 20%씩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주가가 17,000원 라인에서 다시 16,000원 라인까지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실적과 배당금은 좋은데 외부의 이슈로 크게 조정을 당하는 섹터들을 저는 눈여겨보고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즉 3월달에 포트폴리오 변화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리츠 부분을 일부 매도하면서 비중이 축소가 되었었고, 플러스 고배당은 추가 매수,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기초지수 기반의 고정형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이 출시되면서 이 대상도 정기투자가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SK텔레콤과 우리금융지주에도 정기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3월 변동성을 겪기 전인 16,000원 후반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채권과 금 영역에서도 이 KRX 금이 한국에서만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2월 달에는 이제 해외 시세 대비 약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한때 KRX 금을 전량 매도하고 해외 금 방식으로 피신을 시켜놨던 부분을 다시 KRX 금으로 변환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섹터 부분은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포지션을 낮게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뭐 초강달러 현상과 뭐 금리 갭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워런 버핏의 버핏 지수라든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형상이라든지, 저는 미국에 대한 부분을 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방 리스크와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에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낮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달러 해치 상품으로 소액 정기 투자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 목적은 사계절이 다 무난하게 좋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현 상황에서 이대로 더 올라도 좋고 다시 재조정을 당해도 좋도록 구성을 하려는 편이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대부분 나오지 못하고 평균적으로는 6에서 10%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놓으면은 굉장히 리밸런싱이나 정기 투자를 할 때 용이한 측면들은,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욕심을 좀 덜 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리츠가 오를 때도 와 이제 이대로 해서 5,000원 돌파할 것 같으면은 욕심이 이제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은 하나도 팔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고배당이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들이 주가 하락이 심했었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배당주들의 특성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배당률만 5%에서 6% 이상으로 지금처럼 얻을 수 있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두 배 물량을 정기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가가 내부형 이슈가 아닌 외부형 이슈인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코스피가 다시 2,600원에서 2,650원 라인을 회복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한국 코스피와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그냥 이대로 쭉 상승만 할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 충분히 오른 현재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가장 강하게 해준 대상을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횡보장에 강한 커버드콜 전략을 일부 병행하는 선택을 하면서, 주가가 이대로 4월달에도 쭉 더 올라가도 좋고 안 가도 커버드콜 전략의 점들을 활용하면서 횡보장을 즐기기 위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월달 정기투자 계획과 대상은 기본 배분은 약간 아래의 상태에서 조금씩만 변동을 시키는 편입니다. 사계절을 다 좋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산 배분 전략과 정기 투자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만 좀 다시 코스피가 2650 라인까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플러스 고배당 지분과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 커버드콜 전략을 1대1 비율로 가져가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츠 영역도 정기 투자 대상에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15%,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타이밍을 너무 예측하지 않고 소액 정기 투자는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주로 S&P 500 기반의 달러 헤지 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금 부분은 김치 프리미엄이 해소되면서 KRX 영역의 약 20%,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달러 헤지 상품으로 20%로 해서 기본 배분은 약간 이러한 베이스에서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만 변동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정기 투자 시에 자산별 특징을 좀 구분하면,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 30개 고배당주의 선택이 되는 대상으로 너무 많은 자료들도 있고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고 상승 동력이 약간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커버드콜 상품을 일부를 섞어서 정기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해당 기초 지수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커버드콜 전략을 약 1대1 정도로 제가 병행을 하거나 2대1 정도로 병행을 할 때는 현 상태에서 시장이 횡보를 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섞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리츠 부분은 비중을 일부는 축소가 됐지만 여전히 정기 투자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3년 정도 뒤에 세계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아진 금리 직격탄을 맞은 리츠 산업은 부담이, 대출 비용 지출 부담이 점점 완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리츠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 자산들에 투자하는 리츠사들도 있기 때문에 높아진 달러 가격 또한 달러 지출 금액과 환해지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높아진 달러 가격도 내려갈 확률이 3년 뒤에는 더 높을 것인가 측면도 살펴보는 편이며, 하지만 이 영역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가장 하이리스크 섹터라고 저는 구분을 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굉장히 매력적인 고배당률과 3년 뒤에 금리와 달러 가격이 완화된다면 상당한 기회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재투자를 통한 기회를 일정 부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굉장히 낮게 차지하고 있긴 한데, S&P 500의 달러 헤지 상품을 정기 투자 때 아주 소액식으로 정기 투자는 하는데, 여러 지표들을 현재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버핏 지수랑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기간, 높아진 초강달러,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러 지표들도 있지만 경험상 국내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돈이 미국계 급격하게 쏠린 최근 3년에서 5년 현상을 비추어 볼 때 큰 수요는 약간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큰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정상적인 상승과 비정상적인 하락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과 목표 수익률에는 부합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영역이 미국 S&P 영역과 기술주 영역들에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제 목표 수익률을 10%를 최대로 잡고 있는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매우 높아 보이는 대상에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 장만 좀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방어군 역할을 가장 유의미하게 해주는 역할은 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RX 금을 20% 선택하고, 현재는 트럼프와 파월이
파월이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고 싶고 파월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나서 확실해졌을 때 선택하려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올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어렵지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아서 파월이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턴시킬지 미지수라는 측면의 주장들도 많이 있고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제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 외에도 뭐 코로나라든지 급격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이벤트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방어 관점에서 좀 채권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위기는 3년에서 5년 혹은 10년 주기로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비중 관점으로 저는 유지를 하고 정기 투자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또 금이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주식과 금 채권은 약간 상관관계가 반대되는 속성을 되는 자산들을 조합함으로써 평균적인 목표 수익률과 하방 리스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3월까지의 또 투자 성과를 가계부를 저는 매달 작성을 하고 있는데, 배당 부분과 차익 그리고 종합 주가 변동 부분을 추산해 봤을 때 장기적인 성과는 약 8% 내의 수준이 반복이 되고 있으며, 25년도는 약간 특수성을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 계엄으로 하락했던 자산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평균값을 좀 많이 초과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환산 20% 정도 수익률이 포트폴리오 전체 관점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1월 달에는 350만원, 2월 달에는 560만원, 그리고 3월 달에는 좀 변동성을 많이 겪어서 수익이 떨어지면서 27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월평균 약 4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은 약 2억 중반에서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24년도 1월까지 했을 때는 월평균 약 180만원, 이 기간을 23년도 1월까지 연장해 봤을 때는 월평균 약 160만원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약 8% 정도 수익률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뭐 매년 거의 매달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달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24년도 4분기 시즌에는 계엄이 터지면서 국내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었던 저는 상당히 스펙타클한 손실을 본 달들도 연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24년도 1월까지로 해서 집계를 해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9% 정도로 집계가 되었으며, 24년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690만원, 그리고 11월 달에도 거의 돈을 벌지 못하고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573만원을 이렇게 찍으면서 24년도 4분기 시즌은 정말 스펙타클한 손실들을 봤는데,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뭐 물론 제가 뭐 계엄을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평소에 수행하는 노력, 시장 현황 체크와 투자 대상별 영향도 예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게 탑재된 잘못된 투자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떠한 기술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들은 어차피 투기적인 투자 대가들의 책들에 포트폴리오의 장점과 정기 투자의 장점, 뭐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책들만 많이 봐도 전략들은 습득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험상 그리고 이렇게 한국장이 좀 잘 오르고 있는데, 잘 될 때 좀 투자자가 느슨해지거나 투자 형태나 전략을 많이 바꾸는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자신의 컨트롤 가능한 자금보다 갑자기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레버리지 상품을 쓴다든지 해서 시장이 우상향할 때 올라탄 부분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너무 가신하면서 플레이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